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는 미국에서 잠시 고국을 방문한 존 박사님, 닥터 존을 모셨습니다. 젊은 날 넘버 띠어리라는 아주 우리에게 생소한 숫자를 다루는 그런 학문을 하셨기 때문에 요즘 한국 사회가 숫자 때문에 막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숫자를 보고 이게 증거 아니면 뭐냐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숫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넘버 시어리라는 거가 언제 그렇게 참 그런 학문이 큰 분야는 뭐예요? 예, 굉장히 큰 분야고요. 많은 수학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예. 비록 직접 전공은 안 하셔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숫자가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속에 전혀 상상치 못한 법칙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법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한국도 보면 이제 21대 총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숫자를 발표했는데, 예. 그 숫자를 이제 젊은 분들이 엑셀로 담아가지고 분석하니까, 예. 거기서 이제 특이점, 예. 규칙적으로 반복된 특성을 가지고 결국 이제 사건을 추적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버 띠어리나 이런 거를 젊은 날에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선거를 보고 이렇게 논쟁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숫자 전문가 입장에서. 예, 숫자를 볼 적에 숫자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들이 지켜질 때와 지켜지지 않을 때 이 차이를 보통 사람들은 뭐 별게 아닌 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런 차이로 한마디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관측치가 막 있을 때 그 예. 관측치를 보고 이거 이상하구나. 그렇습니다. 왜 이래 이렇게 그게 일종의 이제 범죄를 딱 잡아내는 단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이상이죠. 저희가 만들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보는 뭐 바코드나 QR 코드나 또 RFID라고 여러 가지 뭐 하이패스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게 전부 숫자로 이루어지고요. 또 그 숫자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할까, 또 어떻게 잘 읽어낼까, 또 어떻게 잘 이렇게 보안을 유지할까, 이런 분야들이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개발되어 있고, 어느 정도로 전문적인가 하면 자기가 같은 숫자 이론을 전공했어도 조금 다른 분야면 아예 문외한인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 정도로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넘버 띠어리를 1998년도에 어바나 샴페인에서 거기서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걸 응용해가지고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했던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는 CAD라고 하는 미케니컬 CAD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예를 들면 현대 조선 같은 데서 배를 만들 때 그걸 그냥 뭐 어디 종이에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만들고, 그걸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테스트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요.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팀에 있었고요. 예를 들면 현대조선에서 아마 그 소프트웨어 하나에 5,000불 하는 소프트웨어를 한 2,000카피 정도까지 샀다는, 정확한 넘버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소식을 들었고요. 저는 그쪽에 이제 소프트웨어 일부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선박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걸 사가지고 이제 과거 같으면 막 이렇게 몰딩이나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그걸 다 이제 발생 가능한 걸 다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엑셀 자료로서 발표되는 걸 한번 보셨습니까? 그걸 보면서 드디어 이거는 내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공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처음에야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아마 프로그램 이름이 다 밝혀졌다,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 이름 같았어요. 그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걸 쭉 보여주고 보정값이 있고, 그걸 다시 이제 되돌리면 전부 정상 분포로 바뀌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재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측 오차라는 그런 큰 일종의 조작값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조작값을 갖고 다시 보정하는 작업을 하니까 숫자의 분포 상태가
정상적인 그런 분포로 돌아갔다. 예, 그걸 이제 직접 유튜브 방송을 보신 거네요. 예,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구나. 이제 공원은 아마 이번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다면 아마 99%의 공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공원이 벌써 이제 이루어졌구나 생각해서, 아, 그렇다면, 나는 조그마한 영역이라도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이후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요, 집에 자가격리로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로 오랜 기간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게 끝내야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있다가 이제 다 그게 끝나고 나서, 제 매제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집에 왔었을 때 이제 이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길래 제가 이제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본적인, 우리 세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곧 나올 텐데 그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만 놀란 게 아니고 그 두 분도 놀라셔서 그렇다면 얼른 그 공 박사님이 수고하시는데 거기에 연락해서 혹시 공헌할 분야가 있나 이렇게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했는데 제가 연락드렸을 적에 또 좋게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가장 하고 싶은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점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숫자들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게나 숫자를 이렇게 쭉 배열해도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숫자들을 배열해 놓으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법칙들이 마치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만나고 또 N극과 N극은 서로 밀치듯이 무조건 막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법칙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법칙들이 있는데 저는 무슨 수학 시간처럼 이것저것이 이런 이론이 이렇고 저런 이론이 저렇고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중학교 정도를 졸업한 후에 일반적인 상식이 있다면 아 이런 게 이런 이야기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꾸며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지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목사님, 친인척 되시는 목사님 오셔서 나누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그분이 설득당한 것도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아, 그거부터요? 너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은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겠는 게, QR코드는 이미 그림으로 사람들이 많이 봤을 테니까 나중에 또 보여드리고요. 예. 이 숫자란 게 하나의 그 지문 역할을 하는데 지문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천억 배 더 정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숫자입니다. 그 명언이네요. 예. 되게 숫자라는 것이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지문보다도 수천 배 정도의 더 정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숫자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세상에 소개됐을 적에 이제 미국의 주요 언론사에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해서 어떤 분이 그 설명을 하는데 이제 자기의 그 지갑이라고 하는 그 비밀번호가 있는 걸 방송 중에 잠깐 카메라에 비쳤습니다.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카메라 동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그걸 찍은 다음에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걸 이용해서 그 지갑을 다 털어가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숫자만 있으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숫자가 60여 자리의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런 숫자 정도도 가볍게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제가 목표로 한 대로 도대체 숫자가 무언가 한마디로 요즘 영상이나 음성 이런 게 전부 숫자로 바뀝니다. 예. 그 바뀐 숫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압축도 하고 보정도 하고 변환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하시는데요. 예.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숫자하고 이제 어떤 상상 감각 아니면 어떤 사상이 만일에 서로 만났다고 할 때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배웠으니까 뭐 그 정도 숫자 나부랭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숫자 나부랭이. 아주 좋습니다. 통계학은 집어치우고 그런 이야기하는 농객을 하나 봤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통계학은 집어치우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분이 아름다움, 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뭐 어떤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적에는 뭐 그분이 훨씬 현명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그 아주 기품을 보일 수 있겠지만 예. 만일에 그 이제 영역이 숫자로 딱 제한되었을 때에는 예. 어마어마한 이 숫자에 대한 이론 때문에 어느 천재님이 여기에 도전을 해도 100점 100패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가 알파고죠. 저는 사실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언을 한 정도로 말한 게 알파고는 아마 어느 누구도 어느 누가 알파고를 만들어도 지금 프로 기사들을 못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냥 그게 선입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알파고를 당할 사람이 없어서 세계 최고의 그 바둑 1인자인 커제도 뭐 그 앞에서 막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상이나 신념이나 믿음이나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숫자에 도전하면 100전 100패다. 그렇죠. 그게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네, 그죠? 예, 그게 바로 증명된 게 알파고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저도 이세돌 구단이 뭐 당연히 압승을 거둘 줄 알았습니다. 네. 숫자를 그렇게 많이 다루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제는 뭐 증명이 됐잖아요. 60전 뭐 전승으로 그 온라인에서 뭐 등장해가지고 다 이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했던가 그렇게 이제 하도 요즘에도 뭐 조장론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정규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손을 댄 숫자인가를 보여주면서 맨 앞에 시작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이나 판단이나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불완전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숫자 앞에 진정으로 진실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파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번 자료를 모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이제는 모든 거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코드로 바뀌고, 코드란 거는 또 숫자라는 얘기죠. 숫자로 바뀌고, 그 대표적인 게 뭐 QR 코드나 또 일반적인 코드나 또 암호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건 딴 나라 사람 이야기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쉽게 접근해서 그냥 뭐 이걸 전공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머릿속에 그려보는 일이죠. 그리고 특히 숫자 지문 그랬는데 뭐 지문이란 말은 손가락에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 때문에 숫자 지문이란 단어가 그렇게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단어를 제가 채택했고요. 숫자 지문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그런 예가 바로 DNA 검사입니다. 코로나를 걸렸나 안 걸렸나 뭐 어떤 나라에서는 피 검사를 했답니다. 근데 피 검사는 느리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렇게 할 때까지. 근데 DNA는 굉장히 빠르게 이걸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마어마한 그 DNA 키트 제조국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피나 이런 걸 한 나라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정확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한국은 벌써 숫자로 DNA로 갖고 그걸 개발하신 그 님 인터뷰를 보니까 이 DNA를 숫자를 다루기 위해서 손으로 하면 너무 느리니까 벌써 프로그램을 AI를 개발해 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쓰고 있는 통계가 이제 그 예고요. 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아마 가상화폐의 상승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 이 사람들이 잘못 투자했을 적에는 투자한 돈을 다 날리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어떤 식으로 예방될 수 있고 또 거기서 선순환에 같이 이렇게 이제 편승해서 같이 어떤 과실을 따먹을 수 있나 뭐 이런 걸 시간이 나면 조금 하고 더 중요한 과제는 수학 자체, 숫자 자체를 먼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숫자. 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숫자가 있어서, 나도 숫자 셀 수 있어. 하나, 둘, 셋 셀 수 있어. 대단한 것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숫자들 속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고, 그 이론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천재들입니다. 제가 간혹,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생각 못 해.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굉장히 기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까? 대표적으로 옛날에 사람들이 그거는 조금 전문적이니까요. 예. 나중에 하고 또 이 숫자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한 이후에 세는 일이 이제 되었으니까 각 나라 각 분야에서 숫자를 했고 또 이거는 어떤 한 특정 분야만 한 게 아니라 전 인류가 예. 어떤 경우에는 인도의 대가 어떤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되었고 이런 개발이 되는 동안 나름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 이 숫자에 담긴 그런 문제와 괴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이론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숫자 속에 있는 이론은 한마디로 무지막지하게 강력합니다. 무지막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토론으로 만일에 숫자하고 이제 어떤 어마어마한 천재분이 만난다면 이 숫자의 무지막지함 때문에 그 천재분이 분명히 지게 됩니다. 숫자를 다뤘을 때는. 이거는 무슨 숫자를 다룬 사람이 똘똘해서 이런 게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쪽은 탱크가 오고 저쪽은 돌팔매로 오는 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 조금 정리하면서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나. 예. 물론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입을 막고 수사를 방해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남긴 이 숫자가 수천 년으로 갈 거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알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냐. 그 양반들을 비난하자는 것보다는 그 연민 같은 게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이 숫자라는 것은 무지막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숫자가 아주 무지막지하다는 건 저는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걸 더 많이 느꼈는데 그럼 그 부분에도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시죠. 얼마나 겁난지 몇 장 좀 끼워 넣어도 다 발각된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만일에 숫자와 어떤 사람들이 대결한다면 왜 질 수밖에 없느냐. 이제 이론들이 어마어마하게 거의 책 수백 권에 해당하는 이론들이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개발됐기 때문에 그 이론들을 기계적으로 대입하거나 계산을 하면 기계적으로 그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공평하고 정확하고 또 보편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나 똑같이 그걸 배운 분들은 적용을 할 수 있고 적용하면 또 똑같은 값이 도출됩니다. 그럼 이제 조한 박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여기서 숫자라는 것은 그냥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어로 하면 데이터일 거고 그냥 그걸 좀 더 모아놓으면 그냥 통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통계는 통계하고 대결하면 100점 100패죠. 절대 너를 못 이긴다. 그렇죠. 그걸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힘 주는 게 아니고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세례네요, 세례. 절대 너는 숫자를 못 이긴다. 남긴 지문을 어떻게 없앨 거냐? 분서 경유할 거냐? 파묻을 버릴 거냐? 줄 잘 서셨습니다. 예, 계속 하시죠. 내가 흥분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숫자는 영원히 검증 가능하고요. 영원히 검증 그럼요. 영원히. 또 이걸 잘 해보면 역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벌써 좌시님이 보이셨잖아요. 보정값만큼 틀려 있으니까 그걸 역으로 사용해서 또 보정값을 딱 해보니까 제대로 된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조작 함수 같은 걸 만들어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딱 맞으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이 조한 박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서 사람이 참 무식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숫자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제대로 맥은 잡고 사네요.
정말 좋은 선택을. 백전백패다. 그렇죠. 이 숫자에서 이 줄을 잘 서야죠. 숫자 앞에서는. 숫자 쪽에 쓰는 사람이 항상 현명합니다. 야, 정말 참. 그러니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었을 건데,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오늘 참 멋진 강연이네요. 예. 하시죠, 계속. 예. 예. 자, 이제 제가 바로 제 매제분들 목사님 둘하고 이제 뭐 식사 후에 이제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건데요. 1년에는 365일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물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일에 어떤 강당에 70명이 모여 있고, 70명이 모여 있고, 이제 생일들이 이제 쭉 있으면 생일들이 분포가 쫙 돼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은 365일이고요. 그러면은 뭐 70을 갖다가 360, 뭐 대략 350 정도로 나누면 7, 5, 30, 약 20%가 좀 안 되는 정도의 그 명수가 강당에 있어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굉장히 그 그물이 허술한 그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뭐 70명이 있는데,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얼마라고 느껴지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같은 생일. 이제 같은 생일을 가질. 거기 뭐 어떤 두 분이 같은 생일이 있을지, 뭐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줬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80% 이상 비었으니까, 뭐 거기 뭐 남는데 태국에 한 200명 채워넣어도 뭐 한참 남네. 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1%가 아닌가, 또 뭐 나름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굉장히 틀린 대답이 나왔거든요. 그분들은 나름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분이시고, 뭐 목사님들이시고, 또 나름 좋은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나를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이 결론은 기계적으로 계산된 정확할 만한 숫자고, 이거는 모든 학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르쳐지거나 가르쳐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아주 단순한 수학의 논리를 이용한 건데 그 결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또 옛날에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답을 하시지만 상당히 이건 예상과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자, 1년은 365일인데 70명이 있다면 같은 생일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 확률은 99.9%입니다. 이게 바로 숫자의 무지막지한 법칙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정리해 주시죠. 이제 70명이 있는데 70명 중에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99.9%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엉성한 그물같이 보이는 많은 날짜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99.9%입니다. 70명 가운데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이 발생할 가능성이 99.9%라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법칙들이, 이거는 무슨 대단한 발견이 아니고, 수학을, 그러니까 수리를 정확하게 차근차근 배운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결국은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근데 생각은 안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파고가 사람을 이길 것은 제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 구조는 대단히 불완전하지만 숫자라는 것은 무자비할 정도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어떤 뭐 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좀 뭐 동네의 거부지만 숫자를 잘 모르시는 분하고 다니면서 내기를 매일 하면 뭐 거의 매일 이기겠죠. 70명 모인 데 가서 같은 날짜 찾아보면 항상 거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알면 심지어 사기도 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에는 학과에 넘버 디얼이라는 것이 하나의 별도의 전공 분야로 있는 거네요. 예, 미국뿐만이 아니고 원래 뭐 제가 옛날에 기억을 하기로는 뉴메리컬 디얼이라는 그런 거 용어를 봤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같습니까? 그쪽은 약간은 자연의 현상을 숫자화 시키는 노력을 하는 분야예요. 그걸 뉴메리컬 디얼이라고 하고. 예, 이거는 완전히 숫자 자체를 그냥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구조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이제는 정확한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수가 많고, 그런 정확한 아이디어에 기초해서 어떤 것이 쌓아져 있을 적에
비로소 많은 결론들을, 많은 좋은 결론들 또는 옳은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결론. 예. 그러니까 사유가 정확한 그렇습니다. 결론을 도출하는데 예. 남발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판단하는데 결론을 내리는데. 예. 예, 이게 지금 다 우리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미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약간 뭐 이제 너무 딱딱하기보다는 재밌는 일을 이제 이야기하면 뭐 수천 년 동안 개발됐고 또 그 숫자 하나하나에 또 당대에 엄청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천재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엄청난 천재 한 분이 라마누잔이라는 인도 천재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느 날 택시 번호를 이제 그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시던 아주 저명한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택시를 타고 왔는데 1729라는 숫자야. 근데 이 숫자는 별로 안 중요한 숫자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즉시 라마누잔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뭐 자세한 건 알 필요가 없지만 즉 이런 정도로 숫자를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1은 어떤 숫자인가, 2는 어떤 숫자인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영역까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르마의 숫자라고 17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가우스가 이 19살 때 그 이제 막대기, 반듯한 막대기하고 각도기만 이용해서 막대기하고 컴파스만 이용해서 17각형을 제도를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제 자기가 수학을 하겠다, 할 수 있겠다 또는 수학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일화고 예.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적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10손가락으로 숫자를 얼마까지 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열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손가락으로요 1000을 넘게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을 봅니다. 자, 이걸 여기라고 합시다. 1, 2, 3, 4는 미국에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12 다음에는 16, 그 다음에 32, 64 그 다음에 이쪽을 안 하는 게 좋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해를 합니다. 즉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썼던 숫자와 숫자의 전문가들이 쓰는 숫자는 상당한 괴리가 있겠구나 이걸 이해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예. 사람들이 이제 자꾸 숫자 앞에서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적당히 합시다 합니다. 적당히 합시다. 죽을라고 뭐 했나? 니 죽을라고. 사람이 생각이, 믿음이, 주장이 숫자에 도전하면 백전백패다. 예. 그러니 적당히 해라. 예. 이제 이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 사회만 그런지 전 세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크면 이기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그걸 증명하듯이 사람들이 자꾸 뭘 겁시다. 그러는데 네.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이유를 이따 보시게 될 겁니다. 참.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전 박사가 그분들보다 머리가 뛰어나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전 박사는 숫자를 공부했고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토대에서 모든 걸 한 사람이고 다른 분들은 다른 분에서 훨씬 더 기막힌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숫자의 영역에는 들어오지 마시라 이겁니다. 도전하지 말라는 이야기. 예, 숫자의 영역에서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건. 모르면 공부하든지, 아니 겸손하든지,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이네, 지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슈퍼컴퓨터 개발 같은 거에도 뭐 결국은 숫자가 이제 역할을 하는데, 뭐, 여기가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일이 통계학 역사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면에서는 재앙입니다. 재앙이란 게 나쁜 일이 직접 닥쳤다기보단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재앙이. 예. 왜냐? 이번 기회는 뭐 그런 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기회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전투표라는 게 있고 본투표가 있는데
그게 그런 숫자를 동원하려면 만일에 어떤 그 리서치 센터에서 동원을 하려면 그 돈을 줘야 사람들이 올 거고 그 돈을 준 사람들이 또 어떤 랜덤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일부러 마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드리는데 이 엄청난 기회가 날아간 거예요. 왜 날아갔느냐? 이 숫자와 이런 한마디로 통계의 가장 기본 정리가 되는 기본 정리가 있는데 그걸 이번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증명은 이미 이론적으로는 다 됐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뭐 블랙홀은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다 예측을 했었어도 뭐 그 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얘기했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막 관측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이번에 그게 한마디로 날아간 겁니다. 이거는 뭐 통계학계에서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친 재앙이고 또 더 크게 보면 이 인류의 어떤 문화적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일단 뭐 사람들이 내기를 좋아하는데 사실 저도요 잘하면서 내기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기 많이 해서 저도 상당히 좋아해요. 자, 한번 걸어보십시오. 이게 조작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어떤 걸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반대의 것이면 걸어보십시오. 아니라고 걸어보십시오. 판정단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이제 버클리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이 숫자 이런 수리과학의 어마어마한 학교들이니까 거기서 정 교수님 9분을 뭐 그쪽에서도 한 5분 저도 4분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그분들은 꼭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기권 없습니다. 그분은 예를 들면 조작이 이기든 아니면 이기든 한쪽에 이렇게 해야 되고 조작과 예, 9명이기 때문에 결국 승부가 납니다. 그리고 그 패자는요. 저 롯데월드 롯데타워 전망대 있잖아요. 거기서 뭐 장비 없이 뭐 졸출 없이 뭐 번지점프 한번 해보시면 그 용기가 있으니까요. 번지점프 하시는 겁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숫자 앞에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용기 있는 분이 여기까지 번지점프 못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뭐 지금이라도 도전하시면 제가 지금 롯데월드에 가서 뭐 같이 한번 기다려보죠. 어느 사람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어떤 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이건 영원히 유효합니다. 뭐 제가 죽으면 뭐 이걸 또 이어받을 사람을 모집하면 되겠죠. 뭐 숱한 사람이 아마 줄 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막장 내기의 끝판.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유튜브 자기가 내기 걸고 유튜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네요. 아이, 그거는 목숨 내놓고 가라는 이야기. 그러요. 그거는. 아, 이거 이렇게 뭘 준비해 오신다고 하기에 뭐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했는데 목숨 내고 한쪽에 서라는 이야기네. 그렇죠. 예. 이거는, 왜냐하면 그 뭐 어디도 나오잖아요. 뭐 제가 옛날에 한 뭐 영화를 봤는데 뭐 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프로들이 오더니 이제 선수끼리 하자고 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선수끼리 하죠. 자, 저는 제 이론을 쭉 이야기하고 또 그게 아니라는 분들은 아니라는 분을 차곡차곡 해서 버클리 교수들한테 이제 쭉 보냅니다. 번역을 해서 보내고. 제가 번역해드려도 되죠. 그리고 이제 버클리 교수들이 이제 아니 뭐 스탠포드 교수님들이 같이 상의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해서 이제 승자를 결정해서 오면 뭐 따르겠습니다. 이걸 하다가 죽게 돼도 뭐 죽을 확률은 없지만 죽게 돼도 뭐 할 수 없다. 예, 할 수 없죠.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렇죠. 옛날에 안중근 의사님께서 뭐 뒤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 뒤를 생각하고. 참, 뒤를 생각하면 못할 일. 예. 뒤를 생각하면은. 예.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정말 참 숫자에 대한 무지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 사건을 또 보면 또 그 숫자를 보면서도 그게 또, 조작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그분들도 무지막지한 사람들. 배짱이 두둑하신 분들이세요. 아주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영역은 안 오시는 게 안전하십니다. 요까지는 가지 말라 이야기죠. 예. 좀 강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직을 걸겠다. 뭐 작직 대신에 그냥 차라리 목숨을 걸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나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제가 뭐 이런 전문적인 거는 굉장히 집어넣기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뭐, 예.
크게 뭐 사람들한테 부담 안 줄 것 같아서 했는데 이제 이게 정 모양의 무슨 곡선이라고도 부르고 함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 뒤에 엄청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한 가우스라는 수학의 천재님께서 가우스가서 이제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어떤 법칙을 만들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분이 안 됩니다. 적분이란 거는 이제 그 아래 면적을 구하는 건데 이걸 면적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기호를 동원했지만 자기는 만족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한 210년 전에 이걸 이제 이런 방향을 제안을 했는데 해결을 못했는데 참 놀랍게도 그 가우스란 분보다 뭐 덜 알려진 뭐 그분도 꽤 알려지지만 좀 덜 천재로 알려진 라그란지라는 분이 라그랑제.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로 이걸 해결하는데 이걸 1차적 분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2차적 분으로 한 다음에 그 좌표계를 확 바꿔버려요. 어떤 좌표계로 바꾸는가 하면 그 원통 좌표계 그런 걸로 바꿔. 거의 천재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원통은 3차원이고, 이름이 생각나요. 폴라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바꿔버리고요. 그럼 이 논의는 좀 길어지는 거죠? 아니요, 금방입니다. 네, 그렇게 바꿔버리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예, 그걸로 이제 이 면적을 계산해냅니다. 그리고선 그게 발견된 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그려졌을 적에 이제, 지금은 이걸 변환했겠지만, 그 당시에 그 형태가 파이의 루트의 파이 이런 식의 다 값이 나오는 걸 해내고 그걸 이용해서 기념비적인 정리를 개발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정규분포 보여주시니까 정규분포가 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 정규분포를 이해하면 이번에 그렇게 자기 자리를 거는 사람들 드물 건데. 글쎄 말입니다. 이거가 그리고 정규분포가요. 어마어마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프로페셔널 학문,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에 기대서 사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만 잘 이해하게 되면 이번에 표본 집단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론을 해보게 되면 완전히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이놈들이 장난치구나 이런 걸 아는데 알죠. 그런 걸 모르니까 참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기니까 거기다 고집까지 생기니까 아이고.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모르면은 좀 이렇게 겸손하게 나는 그 영역을 모르니까 좀 조사를 해보나 조금 아는 사람 참모진한테 물어보겠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굳이 나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뒤로 가 있어야죠. 그렇죠. 모르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게 죄는 아니죠. 하나하나 그냥 배우면 되니까. 저도 어떤 건 몰라요. 계속 하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제 이 정규분포 곡선을 갖다가 이제 증명하면서 예. 기념비적인 거의 역사에 아마 이 이론 때문에 이 정규분포 곡선이 아마 그 프로페셔널한 세계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가 됐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한국말로 하면 중심 극한 정리이고 영어로 하면 Central Limit Theore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심 극한 중심 극한 정리를 Central Limit Theorem. 그거가 디벨롭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어떤 영어로 한 population이 있어도 어떤 표본에 거기서 이제 표본을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 표본이라고 하겠죠. 샘플링을 하면 그게 이 정규분포 곡선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표본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observation. 그렇죠. 예, 관측치가 있는데 어떤 큰 관측치를 모집단이라 하고 모집단에서 그 랜덤으로 임의 추출을 빼면은 빼고 그 다음에 n에 해당하는 표본 수가 커지게 되면은 그 표본 집단은 반드시 정규분포의 종모양의 오늘 교수님 앞에서 그냥 배우니까 옛날 생각이 많아요. 정규분포에 접근한다. 그렇게 되죠. 이게 또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해결하는데 큰 또 하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까? 그럼요.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누가 발견했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가우스가 추측은 했는데 가우스가 끝내지를 못하고
1년 차이로 그 다음에 라그랑지라는 또 하나의 천재분이시죠. 그분이 해결했습니다. 가우스란 천재도 이걸 해결하지 못했었는데 라그랑지란 분이 해결해서 지금 그 학파 간에 이름 붙이는데 또 논쟁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라그랑지다, 어떤 분은 가우스다, 뭐 어떤 경우에는 합치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근데 그 이론이 무슨 의미냐? 통계 조사를 하려고 이제 표본을 뽑아내면 무조건 이 분포를 따라도 큰 에러 없이 얘기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번에 왜 제가 정말 그 블랙홀 관측과 같은 기회를 날렸다고 하는가 하면, 자, 이번에 보십시오. 26몇 프로가 26%로 하고, 26%는 그 샘플이 생겼어요. 예. 또 그거 저쪽에 최종 결과는 뭐 66%의 우리나라 인구의 뭐 그 선거할 수 있는 인구의 66%라고 하죠. 그러면 그 뭐 차이를 해보면 대략 40%가 더 지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론에 따르면 그 모든 세 가지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모양을 쫙 나타내는 기념비적인 그 블랙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일을 전 세계가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걸 조작하지 못하게, 그걸 관측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이제 시청자들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일단 모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모집단에서 얼추 사전 투표 표본 집단을 26%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당일 투표 표본 집단을 한 40몇 프로 정도 뽑아내고, 그다음에 전체 그럼 이 세 가지가 모집단과 두 개의 표본 집단이 너무나 거대한 표본수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대부분 다 아름다운 정규 분포를 다 그릴 것이다. 그렇죠. 스케일링을 그 만일에 잘 맞춰보면 쉽게 보면 약간씩 그 명수를 갖다 비슷하게 맞춰서 계산해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 개의 그 모양이 나타나는 마치 블랙홀 관측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세 가지가 거의 평균값이 수렴하면서 이 오버랩 겹치는 그런 그 기회를 못 보게 된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은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학계에서는요, 뭐 예를 들면 저만 해도 그래요. 블랙홀 관측해서 무엇 했으려고? 저만 해도 그래요. 근데 그게 천체 물리학자한테는 일생의 소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를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가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 엄청난 돈을 들여야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그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결국은 못 보게 됐잖아요. 2,800만 명이 참여한 그런 종류의 행사였으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당일 투표에 참여한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이 그려낸 그런 정규분포를 보니까 숫자가 크기 때문에 평균값을 중심으로 접근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렇죠. 그 한마디로 블랙홀 볼 기회를 날린 이 심정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통계학계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뭐 제가 물리를 잘 모르듯이 물리학에서 뭐 블랙홀 봤을 때 뭐 감탄을 할까? 그렇지만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못 봤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이제 조작값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처고차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미래통합당이나 뭐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것이 왜곡돼서 서로 완전히 이별하는 쌍붕구조의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진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또 그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지문이 남게 되는 겁니다. 수리적 지문, 통계적 지문. 얼마나 앞으로 창피하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내 생각엔 아마 수백 년, 수천 년 리서치를 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역사 교과서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A씨하고 B씨가 작당을 해서 2020년 4월 11일과 12일 날 1,몇백만이 참여한, 1,100만인가 참여한 그런 종류의 그런 그 선거에서 만들어낸 정규분포가 이렇습니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번에 보면서 그래서 내 입에서 너무나 그냥 한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했냐야. 자손들이 대대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정도의 기록을 남긴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한국인에 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나 이번에 코로나 때 상당히 그 한국인들의 그 DNA 숫자에 대한 그 아주 박식함 때문에 엄청난 이제 이미지 향상을 이루었는데
이런 일을 벌여버리면 저 사람들이 사기칠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그 뭐 아주 큰 사건. 제가 한탄한 거는 그냥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더 볼 수는 있다야. 그러나 이 범죄 행각과 지문을 남긴 것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연구 주제가 되겠냐야. 하시죠. 이제 뭐 약간 뭐 너무 심각한 이론만 하면 그러니까 그냥 재밌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 말에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너리 옵션이란 말이 이제 돌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들었습니다. 뭐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내기입니다. 내기. 뭐 쉽게 얘기하면 도박이죠. 근데 도박은 불법이니까 많은 나라에서요. 이 옵션이란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을 제가 사실은 알려드리려고 이걸 끼워놓은 건데요. 이거는 온라인의 사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걸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하나만 예를 들면 뭐 이제 만일에 토요일에 롯데하고 삼성이 경기를 벌인다면 이제 이거 주최층에서는 뭐 롯데가 삼성을 이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쪽에 너무 몰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강한 팀하고 약한 팀의 그 숫자를 잘 전문가들이 나름 통계적으로 한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롯데가 삼성을 3점 차이 이상으로 이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걸고 그쪽을 거는 사람과 그 반대를 거는 사람으로 나누면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판돈을 양쪽이 비슷하게 할 겁니까? 너무 얼등하게 차이가 나면 뭐 한쪽에 다 몰릴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의 옵션들을 사람들이 이제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이건 사실은 도박입니다. 내기입니다. 내기 이야기가 나왔기에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계몽할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법에서 허용하면 이 일이 있는 거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또 불법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딱 머릿속에 떠오른 게 그동안 제가 이제 뭐 여론조사를 부지런히 하다 무슨 뭐 잠시 일이 있어가 그 다음에 잘 안 했는데 오늘 마치자마자 바로 조작이냐 아니면 업무냐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바로 한번 해봐야겠네. 여론조사 몇만 명이 참여하시니까 그걸 몇만 명이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봐야죠. 예. 아주 또 벌써 이렇게 이 정보가 들어오니까 번쩍 머릿속에 들어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질이 있는데 뭐 이제 뭐 맨 아래만 그냥 조금 읽어보죠. 여러 가지가 이제 개발됐는데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수학 자체에서 이제 이런 통계 쪽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또 통계라고 부르고 또 어떤 분은 기계 쪽을 하다 보면 또 전산이다, 결국은 수학이 이런 식으로 변해서 어떤 경우에는 제약, 뭐 임상실험까지 가고요. 제 친구 하나도 처음에는 뭐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계를 했는데 나중에는 의대 뭐 디렉터가 되었더라고요. 의대. 그래서 참 그런 일이 벌어지죠. 위에 TCP, IP는 이것도 다 숫자도 이렇게 숫자로 이걸 갖다가 전부 분산을 해가지고 이 숫자를 읽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칙을 만들어서 뭐 서로 어떤 때는 맞춰보고 서로 IP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IP. 인터넷 프로토콜. 예. 근데 이제 그 정규 분포가 나오면 꼭 나오는 게 편차, 표준 편차가 나오고 그걸 이제 영어에서는 시그마라고 하는데 그 시그마 중에 어느 정도 유명해진 시그마가 바로 6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를 6배로 이제 증폭시킨 거. 이게 이제 있는데 뭐 약간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뭐 미국 농구 선수 평균 키가 만일에 2m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뭐 20cm라고 하면 1시그마는 뭐 이제 뭐 1.8에서 2.2 뭐 이런 식이고 뭐 2시그마면 2.4m, 3시그마는 2.6m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시그마가 되면 3.2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6시그마를 하면은 그 밖에 벗어날 확률은 100만 사람 중에 1명 정도 뭐 이런 식의 3.4명 정도고 그 일이 진짜로 벌어질 확률은 10억 중에 1.7 정도 이 미만으로 이런 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걸 산업계에서 채택해서 어마어마한 품질 향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뭐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통계가 있고 그 통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제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통계를 우리가 바꿔버리는데 그 통계를 바꾼다는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폭을 확 줄여서 그 우리가 뭐 어떤 목표 지점이 6시그마까지 다 그렇게 포함할 수 있게 하는 그 경영 기법이 어떤 품질 관리로 이제 표준 편차를 확 줄이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6시그마인데 그 장비가 좋아서 예를 들면 하루에 한 100개씩 생산하던 회사가 40개씩 만일에 생산을 하면 이게 확 줄어들게 되니까 예. 그런 식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통계를 이용해서 이제는 생산 기법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마스크를 만들 적에 삼성이 이제 지원팀을 보내가지고 그 회사를 쭉 본 다음에 뭐 상당히 뭐 어떤 한 다음에 갑자기 마스크 생산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스시그마의 뭐 어떤 변형된 어떤 적용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통계는 그냥 숫자로서 숫자를 좋아하는 양반들이 그저 세워라 내워라 숫자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이런 이론들이 개발되면 이걸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이렇게 이제 이룰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QR코드 문제 때문에 또 한국이 논란이 심한데 예. 조금 숫자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코딩 티어리라는 분야, 이제 뭐 코딩이란 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딩 이론을 가르칠 때 보통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뭘 했는지 아는 사람. 내가 뭘 했는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책상을 두들기고 있네요. 근데 제가 지금 한 게 몰스 그 신호를 보낸 겁니다. 바로 SOS를 보낸 겁니다. 이거를 뭐 그 강의 중에 한번 들어서 알아뒀다가 이 사람이 만일 어디 갇혔을 적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만일 하면 그걸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또 그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란 거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상대방에 전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정한 것인데 그 약속 중에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게 숫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지금 그림에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왼쪽은 QR코드라고 불리는 거고 중간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바코드인데 바코드가 쭉 있으면서 그 바코드에 이제 죄송합니다. 왜 이게 여기로 갔을까요? 예, 여기죠. 바코드에 이제 QR 여러 가지 2차원으로까지도 바코드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이는 여러 가지 줄이 보이는 건 RFID란 건데. RFID. 예, RFID란 게 어떤 식인가 하면 이제 빛을 비추면 빛을 반사하잖아요. 그런 원리로 라디오 프리퀀시 그 웨이브를 갖다가 붙이면, 그러니까 뭐 라디오 파장의 어떤 걸 붙이면 이게 그걸 흡수한 다음에 반사하는 식으로 거기에 보낼 때 그때 숫자가 갑니다. 예. 그 숫자를 여기서 읽고서는 이제 그 숫자에 맞춰서 하는데 바로 하이 패스인가 뭐 이런 거 아마 이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가 조금 이제 전에 했던 몰스 코드라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 먼저 코딩이란 거는요. 일단 정보를 뭐 숫자로 변환시키는 게 제일 보편적이라고 했잖아요. 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지만 숫자가 가장 편하니까. 결국은 전부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숫자란 거는 0, 1만 만일에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0일이란 건 뭐 흑과 백으로 표현해도 되고 옛날에 그 하드 드라이브는 자기화 됐느냐, 매그너타이즈 됐느냐, 아니면 자기화 안 됐느냐, 뭐 이런 식으로 0일을 구분할 수도 있고, 뭐 CD 같은 경우에는 뭐 탔느냐, 안 탔느냐, 번됐느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0일만 이렇게 표현하면 그걸 읽어서 이제 0101을 잘 하면 이진법의 원리 뭐 이런 걸 이용하면 그걸 어느 숫자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뭐 10진법으로도 바꿀 수 있고 16진법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의 작업이 코딩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또 단순 변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A란 걸 갖다가 이제 그 산업계에서 뭐 그때 정하는 것보다 하나를 정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A는 65로 정하자. 그런 걸 유명한 ASCII 코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변화는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암호화는 뭡니까? 암호화란 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보냈을 적에 예를 들면 이메일을 보냈을 적에 누가 손을 따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걸 갖다 읽을 수 있으니까 내 이메일을 읽을 수 있고 내 은행 계좌번호도 읽을 수 있으니까 따가지고 그걸 이제 다른 원래는 내가 1, 2, 3, 4, 5를 보냈는데 1, 2, 3, 4, 5 대신 다른 숫자로 바꿔서 상대방이 받게 하고 다른 내 목표지에 있는 사람은 그걸 다시 어떻게 역변환하는지 알아서 그걸 역변화시키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ECC Error Correcting Code, Error Correcting Code, ECC를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자, 통신으로 어떤 정보를 보낼 적에 통신 장애가 생기든지 하면, 예를 들면 한 비트나 두 비트가 중간에 소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소실돼서 온 걸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온 걸 갖다가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뜻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는 작업을 에러 커렉팅이라고 했는데, 쉬운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1, 2, 3, 4하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는 두 숫자가 왔어요. 총 7숫자가 와야 되는데,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론을 이용해서 하면은, 이제 도착하지 않은 숫자는 6, 7. 이거는 좀 쉬운 경우인데, 어려운 건 이런 겁니다. 한 10숫자가 이렇게 도착했는데, 그 조건이 이거예요. 이 중에 4숫자까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3숫자가 틀릴 수도 있고, 어디 틀렸는지 이런 것도 그냥 그렇게 틀릴 수가 있다는, 이런 경우에도 에러 커렉팅 코드를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대학원생 코스였는데, 대학원생들한테, 각 사람한테 이 숫자를, 대학원 숫자만큼 만들어서 쭉 나눠주고, 이걸 교정해 오면 너는 A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받아가서 이제 쭉 일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 굉장히 똘똘한 학생이 하나 있어서 아마 그 학생한테 다 물어본 것 같아요. 다 이제 이걸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부 A를 받았죠. 어쨌든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QR코드에 이걸 갖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이거는 삼성에서 제가 다운받았습니다. 삼성에서 이걸 쭉 자기들 코드 이런 거 다 했는데 엿장사 마음입니다. 어떤 국제 스탠다드가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고 국제 스탠다드를 따르기 싫으면 삼성은 삼성대로 만들고 LG는 LG대로 만들고 나는 나대로 만들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네모가 크게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위치를 갖다가 이제 알아보기 위한 거고 여기 조그마한 3번이라고 표시된 네모는 이제 그 위치에 이제 그런 보정이 필요할 적에 약간 이제 조정을 하는 식이고 그 다음에 타이밍 패턴 근데 이런 게 쭉 있는데 결론은 엿장사 마음입니다. 이걸 디자인한 사람이 어떻게 디자인했는지는 엿장사 마음이고 국제 규격 표준을 따라서 이걸 읽으면 읽혀요. 근데 그 읽히는 값하고 국제 규격이 아닌 만일에 스캐너를 읽잖아요. 엿장사 마음이니까 그 스캐너는 이걸 다르게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말로 설명한 거고 제가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사건에서 QR코드가 그렇게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가 된 것은. 그래서 이거는 거의 어느 나라나 이건 비밀투표 법칙 위반이라서 무조건 불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만약 허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이야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규격으로 읽는 그 스캐너로 읽는 거는 국제규격에 읽는 방식이지만 이걸 제작한 게 만일에 나라면 내가 다른 스캐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이야기는 이번에 투표의 개표기에 아마 그 안에 설계 도면이 공개가 됐는 거예요. 설계 도면 안에 모든 QR코드에 스캐너부터 시작해 모든 게 다 장착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 거기에 이제 그 스캐너에서 이걸 읽었을 때 중요한 거는 숫자로 바뀌잖아요. 숫자 당연히 까만 거는 예를 들어서 1, 하얀 건 0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 바둑판만큼 다 읽어낼 수 있는 거 다 공통이 그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QR코드에 1번이나 2번 같은 걸 줘가지고 그 스캐너를 통과하는 순간 그것이 당일 투표지인지 그 다음에 사전 투표지인지를 금세 인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영역이죠. 근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건 우리가 모르죠. 엿장사만입니다. 그런데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기술적으로 QR코드를 읽는 기계가 얼마든지 그건 인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왜냐하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제 규격으로 이걸 딱 읽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을 따랐는지 아니면 그걸 숫자를 읽은 다음에 그 뒤에서 어떤 변화를 했는지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이야기. 그렇죠.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아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그럼 QR코드 소스를 공개해야겠네요. 근데
문제는 그걸 공개를 하려면은 그 모든 장비와 그 당시에 투표된 용지가 제대로 있고 그게 될 때가 하는데 그게 어떤지까지를 밝히려면은 일이 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아침에 오늘 제가 들은 소식인데 음식을 시켜가면서 선관위가 모여서 무슨 라면빵, 삼립빵 이런 라면,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아니, 그렇게 보관되면 원본이 들어있는지, 새로 만들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들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인쇄용지 문제가 굉장히 컸대요.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무한정 인쇄용지를 찍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다른 분야는 많이 발전했는데 공공영역은 참 우리나라가 정말 좀 창피한 선거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든 계속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QR코드는 엄청나게 스캔을 금방 할 수가 있어서요. 금방이라는 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TV에 나온 화면으로 비트코인을 도난할 정도까지였으니까요. 그거 딱 그 사람은 꿈에도 상상 못했죠. 좋은 마음으로 소개하러 갔다가 자기 재산 털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수학이란 이런 것이다, 이론이란 이런 것이다 라면 이제는 이번의 사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는데 숫자 지문은 물증이고 그리고 이것은 DNA나 통계와 같은 어마어마한 확실한 증거다 이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그 한 변호사분이 아주 요지까지 지냈던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통계적 분석 결과는 미국 법정이면 거의 100% 수용될 거다. 그렇죠. 그러나 한국 법정이 이 통계적 결과를 수용할 수 있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권에 많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게 숫자라는 것은 한 번 더 물리적. 지금 QR코드가 대표적인데요. QR코드로 그 어마어마한 그 정보 암호로 담고 있는 비트코인을 해결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 정확성이 놀라운 거. 비트코인의 암호를 맞추기 위해서요. 슈퍼컴퓨터를 몇십 년 돌려도 그 암호를 못 찾아냅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QR코드 그냥 텔레비에 나온 걸 보고도 그냥 스캔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하게 정밀합니다. 이게 오차가 있질 않고요. 그 오차 커렉션까지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문이 그 정도까지 해석되겠습니까? 수천억 배 지문이 정보가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물리적, 이론적, 초강력 범죄 증거물이다. 이거 이상 증거물이 없지. 이거는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면 되냐면요. 자, 봐요. 제가 어떤 화면을 봤더니 어떤 분이 칼로 사람을 찌개 죽이는 걸 봤어요. 그거보다도 더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그거 조작된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 녹화가 조작된 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한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주변 분들이 어떻게 자신감 있게 그 주장을 펼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는 오늘 존 박사님 오시기 전에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 21대 총선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2,800명의 투표행위에 대해서 발표한 이 엑셀 자료는 이것만큼 정직하고 명확하고 영구히 범죄 행각과 범죄인의 기본적인 동기와 의도를 이처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이 어딨냐? 그렇죠. 이거면 사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방에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죽었고 다른 사람의 지문이 쫙 발견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죽였다는 자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문이 발견된 걸 쭉 이제 채취한 다음에 이제 지문 대조를 해보고 나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해하는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물증은 없습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문이란 물증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겁난 거네요. 엄청나게 겁난 거네요. 되게 그럼요. 강력 범죄 증거물. 그렇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럼요. 이거는 지금 와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선거용지를 다 없애든 불태우든 아니면 조작을 해서 맞춰 넣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 어쩌죠.
대책이 없네요. 예. 근데 이제 특징은 이 수리 지문도 보통 혈흔이나 지문 DNA처럼 꼭 범죄가 이루어진 후에야 채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아무리 뭐 해도 그쪽에서 뭐 그런 걸 한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딱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 채취가 시작되는 겁니다. 참 그러니 이렇게 이런 아주 그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있으면은 그죠? 그럽니다. 예. 절대 범죄 행각을 벌릴 수 없는 그렇죠. 건데. 이게 이런 믿음이 없이는 현대 사회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엑스레이를 찍고 있는데요, 아니면 무슨 뭐 CT를 찍고 있는데 만일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게 다 숫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나를 깔아뭉갤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믿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참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이게 뉴욕에 있는 그런 뭐 조지 워싱턴 브릿지라든지 또 그 이탈리아가 사람이 만든 게 뭡니까? 이렇게 저 대교 큰 허드슨 강을 그런 대로들이 다 기본적으로 보면 숫자에 대한 믿음에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믿지 않으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대책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대책이. 그래서 이제 뭐 좀 극한적인 예를 보면 미국 국세청에서 회계 부정 감사를 할 때 그쪽에서 보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특정한 수가 뭐 예를 들면은 6쿼터 동안 뭐 7쿼터 동안 8쿼터 동안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레드 플래그가 딱 올라가요. 아, 여기는 분명히 회계 부정을 하고 있다. 왜요? 그렇게 똑같은 숫자가 계속 8쿼터가 계속 나올 수는 없거든요. 뭐 혹시 3쿼터가 나왔다고 하면 눈 감아주면 지금 한국은 최소 40군데 넘는 곳이 그것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특정 방향의 방향성을 가지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는 40군데가 아니고 아니 뭐 최소요. 253군데 가운데서 광주 지역하고 전남 지역하고 전북 지역만 빼고 그러니까 250군데 정도가 동일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보고 이렇게 했고 있죠. 그 다음에 그걸 또 이제 낮춰가지고 종로구, 광진을 이렇게 해서 지역구별로 들어가 보니까 뭐 진짜 좀 충격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또 통계 조작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패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참 숫자가 초강력 범죄 증거물이다. 예. 숫자가 초강력 범죄 증거물이다. 예. 예. 제가 이 방송할 때 자주 이렇게 반복하는데 말씀 계속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만 가지고도 실제로 뭐 아주 뭐 우리도 잘 알잖아요. 제가 보진 못했지만 뭐 소문을 들은 게 프로듀스 101이란 뭐 프로그램에서 어떤 조작을 하다가 들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 뭐 내막은 잘 모르지만 뭐 숫자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도 다 잡아낼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시청자 가운데 한 분이 하나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정거래가 검찰에 고소를 해서 검찰이 20개 정도의 그런 숫자를 만들어내가지고 아마 단속을 했던가 봐. 그 20개 가지고도 그 정도인데 이번은 뭐 200여 개 이상 또 그거는 우리가 그냥 딴 걸 봐주고지. 예를 들면은 선거를 했는데 어떻게 투표자, 그러니까 유권자 수보다 그 용지가 더 많이 나옵니까? 그런 일은 그건 뭐 확률이고 이런 계산이 필요하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 1 문제라고 그렇게 그리고 혹은 이제 한국말로는 유령 투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보다 많은 거죠. 근데 그것도 누가 해결했는가 하니까 재미경제학자 분이 그 제보를 주셨어요. BHY라는 분인데 은퇴하신 재미경제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숫자를 가지고 사례를 들어주는데 이 컴퓨터가 0.5, 0.5를 반올림을 같이 해버리는 그 섬세하게 컴퓨터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0.5, 0.5가 같이 해놓으니까 그냥 2가 올라가가지고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 선관위적인 무슨 뭐 분실해서 다시 발급해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역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예리하시더구먼요. 그 제안을 딱 하시게 내가 그냥 그걸 수용해가지고 큰 단서를 제공하셨습니다. BHY라는 분이.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또 일은 후원도 해주시고 내한테 그냥 예, 아주 고맙다고 당신 열심히 하니까 참 나라를 위해 큰일 한다고. 글쎄 말이에요. 이번 일은 한마디로 숫자를 갖다가 건드렸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 집단 지성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집단 지성을 무시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 이번에 저도 참, 이게 참 무지하면 이렇게 당하구나. 그 사람들은 몇 사람 정도가 고민하는데 예. 전 세계 해외 동포부터 역시 미국의 인재풀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 분들이 통계학 하신 분도 도움을 주고 경제학 하신 분도 도움을 주고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조슈아도 좀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공병호 제보센터를 그 유튜브에다 달기 시작했거든. 너무 제보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반듯하게 안 살면 그렇죠.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는 뭐 숫자 앞에서는 정직하게 안 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은 무슨 사기를 쳐도요 다 숫자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좀 느려도 다 잡아요. 세고랑 차고 뭐 5년씩 5년형 받고 감옥 가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뭐 다 그걸 하죠. 근데 좀 느리죠 한국에 비해서. 근데 엄하죠. 엄청나죠. 미국은 정말 참, 미국은 일단 입국해가지고 다닐 때 되면 일단 긴장이 딱 생겨가지고 예. 차량 가는 속도부터 시작해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 긴장감이 그냥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참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어떤 분은 뭐 반정부 하느라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아직도 뭐 저 해외 대사관에서 이렇게 살고 있던 뭐 스노우든인가 뭐 스노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해요. 한번 반역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추후의 용서도 없죠. 네,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 그런 데서 엄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예, 하시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거 한 가지가 뭐 확률값이 이렇다 이렇게 했을 적에 그게 사람들이 잘못 쓰는 건 별로 뭐 다 생략하고 잘못 쓰는 건 확률값이 99. 예를 들어서 9를 한 4번만 얘기해서 9999니까 그러면은 가능성이 0.4번 000 1 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에 오해를 하죠. 예. 그게 아닙니다. 뭐, 이거 싹 그냥 제가 제끼고 한 얘기를 하죠. 오제이 심슨이라고 미국의 스타 러닝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살인죄로 기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할 때, 뭐, 물증들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장갑이란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DNA를 갖다가 많이 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나는 게 99. 몇몇몇 하니까 LA에 뭐 몇 밀리언이 사는데 99. 몇몇몇 하면 남은 게 이만큼이 아니야.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미국 통계학계의 그 반발에 부딪히고 무시를 무지하게 당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안 가고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 DNA는 검사들이 다 심어놓은 거다. 이제 DNA하고는 안 싸워요. 반대로 그 DNA는 심어놓은 거다. 이렇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전략을 바꿨구나. 그렇죠. 그거하고 안 싸우죠. 숫자하고 싸우는 전략을 선택했으면 처음에 감방 갔을 건데. 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지금 하고 하시는 걸 보니까 참 이게 뭐 사회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5월 4일 날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가 박성원가 하시는 그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님이 그렇게 이런 사건이 이번 통계가 일어날 21대 총선이 만든 통계가 일어날 확률이 신이 확실히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한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God knows. 그런 표현은 뭔가 하면 아무도 모른다. 그런 뜻인 것처럼 God helps 그러면 이거는 뭐 조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했을 때 방송에서 게임 끝났다. 끝났죠. 그렇게. 그런데 그분 인터뷰가 너무나 그 핵심을 찌르는 그러니까 전국에 253개가 동일 패턴이고 동일 패턴이 지역구마다 발생하고 그걸 듣는데 이제 그걸 갖고도 그냥 통계학 집어치우고 상식으로 이야기하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나는 참 그 인간적인 그런 연민뿐만 아니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나 사실 앞에 저렇게 그 무례할까.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숫자로만 치면 투표자 용지 그 있잖아요. 그 뭐 투표 용지 이것만 봐도 뭐 이거 조작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 많은 법정에서 이거는 부정선거다 100%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선거인 수보다 그렇죠. 투표자 수가 많은 것이 37군데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나온 데가 37군데니까. 그러니까 지역 10군데 비례, 그러니까 27군데가 그렇게 나왔을 것 같거든요.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예. 제가 아까 그림을 하나 보여줬던 이유는 정규 분포함수의 특징을 사람들이 알면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정규 분포 함수를 제작했을 적에 그 함수는 결코 0을 터치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 0이 안 돼요. 항상 뭔가 값이 있어. 0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얘기할 적에 뭐 이번 사건이 뭐 어떤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사건이라도 정규 분포를 이용하면 절대로 0을 히트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100%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 사건 때문이 아니고 어느 사건도. 예를 들면 DNA 친자 확인도 항상 뭐 99점 얼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문도 마찬가지, 혈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99점 몇몇몇 얘기하는 건 무슨 우리의 입장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수학은 그냥 공정하고 그 수학의 이론에 의해서는 99점 몇몇몇 프로가 공정한 값으로 우리가 이제 최고 쉽게 얘기하면은 맥시멈 값을 정해놓을 수 있다는 뜻이지 뭐 그 반대값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값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니다. 아니고 단지 그래서 확률을 오용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99.9999는 아직 100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정규 분포 함수를 한번 최소한도 보기라도 하고 공부라도 해보면 이거는 어떤 특정 사건이라서가 아니고 항상 그렇게 나오는구나. 무슨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윽박질러서 이거 100%라고 얘기해도 뭐 그 사람 혹시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 함수는 100%가 아니니까. 그게 뭐 사건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확률을 오용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까 제가 바이너리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쪽 아니면 저쪽 내기식이에요. 예. 근데 인간 사는 세상 어떻게 보면 내기식이 많아요. 자,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물론 뭐 중간에 짜장면을 먹으면 먹는 거지. 뭐 짬뽕은 먹는 거잖아요. 100%예요. 짜장면은 100%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뭐 오른쪽으로 길로 갈까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으로 100% 간 거지 오른쪽 30% 가다가 뭐 왼쪽 뭐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 사는 세상은 수학적인 뭐 100%라서가 아니라 수학은 참고로 한 후에 결국은 자기가 100%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수학적으로 100%라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어느 사건도 유죄 판결을 내리기 힘들어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칼로 찔려 죽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도 의심 하나만 딱 집어넣어서 확률을 조금만 높여버리면 돼요. 저 비디오가 조작된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가지고는 어느 사건도 유죄 판단을 100%로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사건이 약해서 어떤 증명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규 분포 함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은 그렇게 수학적으로 100%라서 살면 안 되고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오른쪽으로 100%를 정하겠다. 짜장면을 먹겠다. 이 길을 가겠다. 저 버스를 타겠다. 지금 자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내가 99% 자겠습니다. 아니면 이번 국회의원은 52% 국회의원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100%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아니면 유죄든 무죄든. 물론 이제 손해금 계산할 적에는 뭐 배상 금액 계산할 적에는 약간씩 과실보험 이런 건 하는 게 근데 그건 뭐 유무죄보다는 그런 식이고 결국은 100%는 수학에서 기대할 게 아니란 거예요. 왜? 수학이 어떤 케이스가 어떤 경우가 뭐 증명이 약해서는 절대로 아니고 그냥 그 함수의 특성이 그런 거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100%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고 그 자기의 의지를 이제 보충하는 게
바로 수학의 도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수학은 결코 누구의 유죄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확률은 이런 식이다 이런 식이고 그러면은 그 조금 남은 것 때문에 그 안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통계에서 100%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99.99%니까 100%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적으로 9가 예를 들어 9개라고 해봅시다. 무슨 뭐 이번에 불화수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그 9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판단은 판사가 내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삼성이 그 어떤 불화수소를 쓰기로 할 적에는 그 삼성의 담당자가 99점 이걸 읽은 다음에 그럼 자기가 100% 쓰겠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라고 얘기하는 100%하고 수학의 100%는 같은 100%가 아니고 수학은 그냥 99.9를 한 개로 주고 우리는 그걸 봤을 때 내가 100% 예를 들면 유죄입니다 판결을 내리거나 내가 이쪽 불화수소를 쓰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친자입니다. 100%. 근데 수학은 99.9 이렇게 나오지 뭐 친자 100%라고 나오는 건 전 세계에 없습니다. 당선 100% 됐습니다 그러지 99.9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학은 누가 100%다 해서 수학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 기계적 계산값을 공정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예. 그 숫자를 보고 인간 사회가 판단을 100%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제이 심슨 재판하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정한 그 계산값을 수학은 공급하는 것이고 그 계산값을 쉽게 얘기하면 아주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항상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 사회에 들어가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시다. 근데 누가 51%를 줬어요. 그러면은 공정하게 지금 그거 51%에도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수학이라는 뜻입니다. 뭐 51%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뭐 다른 정보가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이 만나거든요. 네. 이게 통계학적으로 거의 확률이 이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네. 통계적으로 99.99999%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가끔 댓글에 보면 0.0000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수학은 표현상 그렇죠. 100%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99.99%고 그 통계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 신이 막 큰맘 먹고 도와주지 않으려면 발생할 수 없다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뭐 굳이 100%를 찾고 싶으면은 뭐 용지가 더 많은 거는 그건 100% 범죄죠. 뭐 그런 거는 100%죠. 그런 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정규분포를 사용했을 때는 예. 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뭐 한참 뭐 얘기하게 한 다음에 뭐 내 결론이 없으면 듣는 사람 섭섭하죠. 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자, 그럼 이제 저는 이번 4.15 QR 선거를 부정선거로 100% 이야기합니다. 99.99가 아니고 100% 왜? 자, 100% 유죄란 이야기는 지금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뭐 충분하지만. 근데 변호사는 항상 방송할 때 100%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수학적인 100%라고 얘기 안 하시고 내 의견은 100%라고 하는 거죠. 왜냐? 100%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러면 만일에 무고죄로 저를 고소를 하잖아요. My opinion.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법원에 갔을 때 자, 수학적으로 99.999 뭐, 근데 네가 왜 100%야? 이거 너 차이 나지 않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언제 수학적으로 100%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게 100%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했지 내가 수학적으로 100%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오피니언이니까. 그렇습니다. 내 사유의 결과물이니까. 판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뭐 이렇게 유죄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세상살이니까요. 난 그런 세상살이에서 이번 선거는 100% 조작이다. 수학적으로 100%는 어차피 정규 분포 함수에 없으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입증성이 약해서 100%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이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뭐 상당한 시그마 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저는 분석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화학에서도 정량 분석이 있지만 정성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정량 분석만 해도 그 정도지만 정성 분석을 해버리면 훨씬 더 시그마를 확 땡겨버릴 수 있고, 시그마 값이 높아지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키가 6 시그마가 되면 3.2m가 되고, 뭐 예를 들면 60 시그마가 되면 상당한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키가 뭐 한 700m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그마를 계속 늘리면. 그런 식의 시그마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걸 하는데, 적당히 합시다 이런 마음에서 그냥 우리는 대략 24 시그마 이상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24 시그마 정도면 뭐 목숨을 걸어도 결코 목숨을 잃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배짱이 두둑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정밀한 수학적인 고찰에서 적당히 합시다 해서 24 시그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6 시그마보다 더 이제 막 늘려서 크게 늘려가지고 수학자님께서 뭐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죠. 시그마를 그렇게 넓히면은 뭐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 그런 성과가 나올 게 막 시그마를 막 2시그마, 3시그마, 4시그마 나중에 막 공박사님 도저히 찾을 수 없다 하는 그거까지 늘리면 그러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700m 거인도 얘기해도 되고 1마일 키를 가진 거인을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조작이란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2시그마나 3시그마 정도 그냥 합의 보자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30을 하겠다, 30시그마, 40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6 시그마가 그게 바로 산업계가 채택해서 쓰는 겁니다. 뭐 6 시그마가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적당히 합시다 하면서 다들 뭐 이렇게 합의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왜 이번에 부정선거라고 제가 100% 얘기하고 거기에 제가 뭐 예를 들면 롯데타워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 QR코드 사용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럼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불법을 부정선거라고 얘기한 걸 무고라고 판사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QR코드를 사용한 거하고 그 다음에 직인을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인쇄용으로 쓴 거는 그런 명백한 그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뭐 그것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 많은 뭐 그 투표 용지 수 뭐 이런 것까지 해버리면 뭐 6,000 그러니까 뭐 6만도 가고 60만도 가고 6만 날이 갈수록 발견되니까. 그러니까요.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그 참 진실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냥 보통 사람의 천재가 뛰어들어서도 해결을 끝내지 못한 걸 또 다른 천재가 도와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15 QR 부정선거라고 불리우는 것을 뭐 2번 반복되자면 부정선거라고 100% 유죄라고 단언하고, 이 단언에는 뭐 그냥 뭐 아무 소리나 하시지가 않고 그렇게 단언하시는 거는 그냥 롯데타워에서 그렇죠. 그게 거짓으로 판명되면 목숨을 던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 각오를 하고, 아니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목숨 던져야 될 사람이 여럿이나 있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 제가 이걸 본 이제 저 증인이에요. 숫자를 봤잖아요. 숫자를 본 증인이고, 또 이 숫자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예요. 뭐 모든 전문가 다 자기 영역이 있겠지만 양심선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 저는 전 세계 언론, 법원, 뭐 학계, 아니요 전 인류 앞에서 이건 유죄라고 제가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이걸 뭐 아무 소리나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게 틀리면 저를 어느 법원이든 데려가서 사형 선고하십시오. 저 기꺼이 듣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분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이라는 게 뜻이 아니고, 이거는 눈 감고 생각해도 적어도 24 시그마는 그냥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판에서 질 수는 없다는 그거 확증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요약을 하면 존 박사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라고 선언하였는데, 간략하게는 QR 그 부정 사용하는 거죠. Q 수리 지문 때문이라고 딱 하면, 요약하면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만일에 저를 무고죄로 누가 고소를 하면 뭐 법정에 가고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아, 정말 참 오늘 뭐 명쾌하게
그걸 해주시네. 그러니까 역시 숫자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무게감이라든지 진실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더 냉혹함 같은 부분 오늘 정말 잘 표현해 주셨어요. 무지막지하다고 제가 표현했죠. 참 숫자가 미국 사회를 가서 뭐 이를 보면 뭐 봐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이 예를 들어서 뭐 손을 들어 했는데 손을 안 든다든지 뭐 너 저기 가서 온다든지 했을 적에 상당한 화를 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지키거나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유죄 혹은 무죄잖아요. 그렇죠. 100% 유죄 아니면 100% 무죄죠. 그러니까 참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그렇게 너무나 명쾌하게 결론 내려주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하고 또 참 많이 근데 역시 진실에 대한 사람이 겸허함이라든지 또 사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라든지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구조에 대한 그런 한계성에 대한 그런 인정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번에 우리 사회를 보면서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면 그런 범죄를 어떻게 저지릅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게 그런 범죄의 수익이라는 것이 대가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오명으로 남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겁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는 저쪽은 저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많은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또 공 박사님께서 나섰는데 뭐 그렇게 나서시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뒤를 바치는 분 사람도 있어야죠. 제가 뭐 뒤에 바치고 또 저 아시아님께서 벌써 바치셨고 결국은 그리고 또 뭐 서강대학의 신교수님들 자료를 제공하고 또 저기 다른 대학에서 또 사회 분석 하시는 분이 상관계수 또 이렇게 계산해서 보내주고 특히 이번에는 미국에 계시는 동포들이 참 뭐 사람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어떻게 그 사람한테 뺏어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위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어쨌든 뭐 진실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생각이 뭐 장난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관계 없고 오로지 그냥 진실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어쨌든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